시신을 거두는 자 삼족을 멸한다. 한 나라의 왕이 강물에 버려졌습니다. 장례도 금지, 무덤도 금지. 이름까지 지워진 채 240년간 역사 속에 묻혀 있었죠. 하지만 모두가 두려워 침묵했을 때 이 참혹한 진실을 향해 목숨을 건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영화 왕가 사는 남자도 닮지 못한 560년 전 영월의 진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441년 7월 23일 경복궁 자선당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종대왕의 손자 문종과 현덕왕후 권씨 사이에서 태어난 홍이. 훗날의 단종입니다. 조선 왕실은 축제 분위기였죠. 왕위를 잃을 가장 완벽한 정통 혈맥의 적장자 탄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축하의 자리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축하의 불을 밝히던 거대한 초 하나가 갑자기 바닥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세종대왕의 얼굴빛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즉시 다시 불을 붙이라고 명했지만 불길한 예감은 궁의 공기를 바꿔놓았습니다.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낳은 현덕왕후 권씨는 산후합병증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불과 하루 만에 24살의 나이로 눈을 감습니다.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어머니를 잃은 아기 홍이. 소년에게 어머니는 평생 채워지지 않을 차가운 빈자리로 남게 됩니다. 그래도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문종은 성품이 어질고 학문을 사랑하는 군주였습니다. 세종이 병으로 누웠을 때도 대리청정을 맡아 나라를 이끌었고 무엇보다 아들 홍이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모두가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만 건강하다면 이 아이의 삶은 평탄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운명은 참 잔인했습니다. 1450년 위대한 성군 세종대왕이 세상을 떠나고 뒤를 이어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세종 시절부터 오랜 시간 대리청정을 하며 경호에 시달린 문종의 건강은 이미 벼랑 끝에 있었습니다. 불과 2년 3개월 만인 1452년 5월 문종은 급격히 악화된 병으로 숨을 거둡니다. 마지막 순간 그가 남긴 말은 화려한 유훈도 정치적 지시도 아니었습니다. 부디 어린 세저를 잘 보필해 주시오. 이것이 조선의 운명을 뒤바꾼 고명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1452년 12살 소년 홍이가 조선의 6번째 왕 단종으로 즉위합니다. 지금의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수백 명의 어른들 앞에 서서 이제부터 나라를 책임질 왕이 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소년의 심장은 얼마나 거칠게 뛰었을까요? 어린 왕을 둘러싼 정치 지형은 이미 거대한 균열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한쪽에는 문종의 유명을 받들어 소년 왕을 보호하려는 영의정 황보인과 좌의정 김종서가 버티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왕의 숙부 수양대군 이유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음력 10월 10일 가을이 기포하는 한양 밤하늘 아래 거대한 소용돌이가 조여옵니다. 수양대군은 오래전부터 거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한 명의 같은 책사들이 모여 있었죠. 해가 지고 어둠이 한양을 덮자 수양대군은 직접 움직였습니다. 먼저 향한 곳은 김종서의 집이었습니다. 육진을 개척하고 여진족의 침입을 막아낸 노장 김종서가 자신의 집 마루에서 쓰러집니다. 밤은 깊었으나 수양대군의 발걸음은 거침없었고 눈빛은 형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그는 급히 단종을 불러 이렇게 아뢰었습니다. 김종서와 황보인 등이 역모를 꾸하기에 신이 이들을 처단하였습니다. 13살 소년 왕 앞에서 무장한 군사들을 대동하고 나타나 던진 이 한마디는 보고가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그 밤부터 궁궐에는 속청의 칼바람이 불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이 차례로 조정을 떠나갔고 결국 수양대군이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여전히 단종이 왕이었지만 실권은 완전히 수양대군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조정의 인사권부터 군사권까지 모든 길은 수양대군으로 통했죠. 소년 왕의 하루를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내시들이 옷을 입혀주고 진정전에 나가 앉으면 수백 명의 신하가 고개를 조아립니다. 겉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왕이었으나 실상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없는 외로운 자리였습니다. 야사는 전합니다. 단종이 후원의 연못에서 멍하니 물고기를 바라보며 이렇게 읊조렸다고 하죠. 나는 저 물고기만도 못하구나. 좁은 연못에 갇혀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 그리고 궁궐이라는 거대한 감옥에 갇힌 13살 소년왕의 심경이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 부당한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산문 박백년 이계 하위지 유성원 유흥부. 훗날 우리가 사육신이라 부르는 6충신들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명확했습니다. 영나라 사신을 위한 14장에서 왕을 지척에 두고 단도를 뽑아 세조를 제거하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모시는 것. 성공하면 충신이 되지만 실패하면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는 목숨을 건 보박이었습니다. 특히 성산문은 집현전 학사 출신으로 한글 창제에도 깊이 관여했던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었습니다. 모든 기득권을 버리고 이 위험천만한 계획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결코 개인의 영달이 아니었습니다.
세종과 문종을 섬기며 쌓아온 신의와 부당하게 자리를 빼앗긴 어린 임금에 대한 대의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그들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거사 당일 세조가 연례장에 돌연 건비를 들어오는 것을 금지해버린 것입니다. 팔을 찰 명군조차 사라진 상황. 설상가상으로 공모자 중 한 명인 김질이 변심하여 계획을 발설하면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체포된 성산문에게 세조는 직접 신문을 가하며 물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였느냐? 성산문은 고문 앞에서도 고개를 들어 정면을 응시하며 탑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세조를 전하라 부르지 않고 그대라 칭했습니다. 단종만이 자신의 유일한 임금임을 만천하에 공포한 것입니다. 결국 사육신은 모두 처형되었고 그들의 가족까지 연루되어 비참한 운명을 맞았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목숨을 걸고 의리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현실과 타협해서 가족을 보존할 것인가? 사육신의 선택은 5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우리에게 묵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사육신의 거사가 발각된 후 단종이 처지는 결단의 끝으로 내몰렸습니다. 세조는 이 사건을 빌미삼아 단종을 상황에서 노상군으로 강등시킵니다. 왕으로서의 칭호를 완전히 박탈한 것이죠. 단종의 강등은 단순히 이름표가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족으로서 누리던 모든 보호막이 사라졌음을 의미했습니다. 어제까지 상황 전하라 불리던 소녀는 하루아침에 이름 없는 유배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1457년 여름 세조는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냅니다. 한양에서 영월까지는 약 300리. 지금은 차로 2~3시간이면 닿을 거리지만 그 시절 17살 소년에게는 험한 산맥을 닷새 넘게 넘어야 하는 절망의 거리였습니다. 소년이 정든 한양을 떠나던 날 실록은 그 뒷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사는 전합니다. 단종이 나루배에 올라 한강을 건널 때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도성을 오래도록 돌아보았다고요. 태어나 자란 곳이자 어머니와 아버지, 할아버지를 모두 잃은 슬픈 땅. 그러나 소년이 아는 유일한 세상이기도 했습니다. 도성을 등진 채 멀어지는 소년의 등 뒤로 서늘한 강바람이 불어왔을 때 6소년은 직감했을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이곳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요. 영월 청령포. 이 작은 반도는 3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깎아지른 절벽이 막아선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배가 없이는 들어갈 수도 나올 수도 없는 감옥이었죠. 1457년 여름 17살의 단종이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나루배에서 내려 청령포의 흙을 밟는 순간 소년의 발등 위로 축축한 모래가 스며들었습니다. 코끝을 적시는 비릿한 강물 냄새와 절벽 위에서 불어오는 날카로운 산바람이 소년의 옷깃을 파고들었겠죠. 유배지에 마련된 거처는 기발람만 겨우가 소라한 초가집이 전부였습니다. 정복궁 근정전에 화려한 용상에 앉았던 소년이 이제는 강바람에 흔들리는 좁은 방에서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단종은 청령포에서 영월 관아의 객사 관풍원으로 옮겨집니다. 관풍원 옆에는 작은 누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종은 밤마다 이 누각에 올라 밤하늘을 바라보며 잠 못 이루곤 했죠. 이 누각의 이름이 바로 자규루입니다. 밤이면 소적소적하고 구슬프게 우는 소적새를 아시나요? 옛사람들은 이 새의 울음을 피를 토하며 우는 한 맺힌 덕새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단종이 이 누각에서 밤새 소적새 울음에 자신의 처지를 비추었다 하여 후세 사람들이 자규루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단종이 지었다고 전해지는 시 한 구절을 들어봅시다. 달 밝은 밤 소적새 슬피 울제 원한품은 이도 나와 같구나. 내 울음은 그치면 내 눈물도 마르리. 물론 이 시가 단종이 직접 쓴 것인지에 대해서는 역사적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이 이 시를 단종의 것으로 기억해온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새 울음소리에 자신의 기구한 운명을 투영했던 17살 소년의 목소리가 이 구절마다 너무나 생생하게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단종의 비극적인 생애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그의 아내 정순왕후 송씨입니다. 두 사람이 부부의 연을 맺었을 때 그들의 나이는 불과 14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 부부에게 허락된 시간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1455년 이듬해에 단종이 왕위를 내주면서 왕과 왕비로서 함께한 삶은 고작 1년 남짓이었죠. 1457년 단종이 영월 유배길에 오를 때 정순왕후는 동행조차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야사는 그 마지막 순간을 이렇게 전합니다. 단종이 도성을 떠나던 날 정순왕후는 한양 봉대문 밖 영도교까지 쫓아와 남편을 배웅했습니다. 16살의 남편과 15살의 아내는 서로를 바라보며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생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임을 두 어린 영혼은 직감하고 있었을까요? 남편을 떠나보낸 정순왕후는 이후 동대문 밖 작은 초가에서 비단을 짜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한때 나라의 어머니였던 여인이 배틀 앞에 앉아 실을 뽑으며 견뎌낸 세월은 무려 64년. 그녀는 단종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평생 재혼하지 않았고 82살의 나이로 눈을 감을 때까지 오직 한 사람만을 그리워했습니다. 16에 시작된 기다림이 82살 백발의 노인이 될 때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근처 산 위에 올라 남편이 있는 영월 쪽을 바라보며 통곡했다고 합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 산을 복망봉 즉 향리를 바라보는 봉우리라 불렀습니다. 비단결 같은 청춘을 다 바쳐 오직 영월 산골의 남편만을 바라보았던 한 여인의 애달픈 정조가 서린 이름입니다. 결국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457년 음력 10월 24일 세조는 단종에게 죽음을 명합니다. 세조실록은 이 날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노상군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니 예우를 갖추어 장사 지냈다. 승자의 기록은 지극히 담백합니다. 하지만 다른 기록은 조금 다릅니다. 야사에 따르면 금부도사가 가져온 사약이 내려졌고 이것이 17살 소년의 죽음이었다고 전합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는 자 삼족을 멸한다. 왕의 시신이 세조의 엄명에 의해 차가운 영월의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엄명 앞에 영월 권하의 관리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17살 소년의 시신은 아무도 돌보는 이 없이 차가운 강물 위를 떠돌거나 관원의 횡한 바닥 위에 방치되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영월의 밤, 문틈으로 스며드는 찬바람과 서리만이 소년의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공포로 눈을 감았을 때 이 참혹한 진실을 향해 목숨을 던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몽도, 그는 고을의 행정 실무를 맡은 향리였습니다. 조정의 고관 대신도 아니고 이름난 학자도 아닌 그저 평범한 고을 관리였습니다. 그가 모두가 두려워 외면한 비극 앞에 선 것입니다. 어몽도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신을 거두면 삼족이 멸한다는 엄명의 무게를요. 그의 집에는 늙은 어머니와 아내 그리고 어린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자신 한 명이 아니라 핏줄을 나눈 모든 사람의 목숨을 건 결정이었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눈앞에는 버려진 소년의 시신이 있고 뒤에는 가족이 잠든 집이 보입니다. 어몽도는 선택했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그는 어둠을 틈타 단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관을 구하고 시신을 정성껏 염한 뒤 영월 동물지상 기습에 몰래 매장했습니다. 혼자 힘으로 관을 치고 산길을 올랐을 그 밤 중에 느껴지는 관의 무게, 하알레 바스러지는 낙엽소리, 혹시 누가 따라오지는 않는지 뒤를 돌아보던 심장의 박동. 한 걸음 한 걸음이 목숨을 건 발걸음이었겠죠. 무덤 앞에 비석조차 세울 수 없었습니다. 이름표를 남기는 순간 가족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요. 하급관리 어몽도는 무덤의 위치를 오직 자신의 기억 속에만 간직한 채 훗날 누군가 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소나무 한 그루만을 심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짚어봐야 합니다. 어몽도가 단종의 시신을 건져 올린 것은 결코 거창한 정치적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종을 다시 왕으로 세우려 하지 않았고 세조에게 정면으로 저항하려 한 것도 아니었죠.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은 그보다 훨씬 근본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지내야 한다. 왕이든 백성이든 어른이든 아이든 차가운 물속에 버려진 죽어물은 안 된다. 어몽도가 목숨과 맞바꾸어 지켜낸 것은 바로 이 단순하고도 절대적인 인륜의 원칙이었습니다. 권력의 공포보다 더 숭고했던 것. 그것은 바로 인간으로서의 도리였습니다. 세조가 죽고 성종을 거쳐 중종에 이르기까지 단종은 여전히 죄인 노상군이었습니다. 영월 산골의 무덤은 잡초에 덮여 서서히 잊혀가는 듯했죠. 하지만 기록은 지웠어도 백성들은 지우지 않았습니다. 영월 사람들은 비밀리에 무덤의 위치를 공유하며 천양왕의 비극을 전설로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698년 무려 240년이 흐른 뒤 조선의 카리스마 군주 숙종이 나타나며 역사는 뒤집힙니다. 숙종은 선포했습니다. 노상군을 다시 왕으로 모셔라. 2세기가 넘어서야 단종이라는 이름을 되찾은 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대체 왜 하필 숙종이었을까요? 역사학자들의 분석은 이렇습니다. 첫째는 왕권 강화입니다. 단종을 복권시킴으로써 신하들에게 절대적 충성을 압박할 수 있었죠. 둘째는 민심 통합입니다. 백성들의 깊은 안타까움을 풀어줌으로써 민심을 사로잡으려 했던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240년의 침묵이 드디어 깨진 것만은 분명합니다. 숙종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240년 전 어명을 어기고 시신을 건져 올렸던 향리 어몽도를 역사의 전면으로 불러냈습니다. 모두가 공포에 질려 고개를 돌릴 때 오직 정의를 택했던 그에게 공조참판이라는 벼슬과 충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그의 용기가 결코 틀리지 않았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증명해 준 것입니다. 비로소 이름 없는 무덤은 장릉이라는 정식 왕릉의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약 어몽도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아마 벼슬보다는 자신이 몰래 묻었던 그 가엾은 소년이 이제야 따뜻한 양지에서 만백성의 취향을 받으며 잠들게 되었다는 사실에 안도의 미소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몽도가 떠난 뒤 아무도 돌보지 않는 그 쓸쓸한 무덤을 500년 동안 홀로 지킨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영월 장릉에 가면 기이한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능 주변의 소나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무덤을 향해 허리를 깊게 숙이고 있죠. 과학자들은 햇빛을 따라 자란 것이라 말하지만 백성들은 500년 넘게 이 풍경을 전혀 다른 의미로 읽어왔습니다. 보십시오. 저 나무들이야말로 단종을 지키는 침묵의 호위 무사들입니다. 나라가 단종을 죄인이라 부르고 역사에서 이름을 지워버렸을 때도 이름 없는 소나무들은 온몸을 비틀어가며 이 무덤의 주인을 경배하고 있었습니다. 비석도 이름표도 없는 산골짜기 흙더미가 어떻게 240년을 버텨 끝내 왕릉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세상은 침묵했지만 이 소나무들이 굽이굽이 몸을 굽혀 여기에 우리 왕이 계신다고 온몸으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모든 비극의 설계자 세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조는 살아서 딸들을 왕비로 만들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심지어 권력을 지키기 위해 성종의 아내이자 연산군의 친어머니인 패비 윤씨에게 사약을 내리는 데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죽은 뒤에 어떤 피바람이 불지도 모른 채로요. 하지만 역사는 그를 곱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죽고 17년 뒤 어머니의 원한에 미쳐버린 연산군의 관기가 폭발합니다. 연산군은 제 엄마를 죽인 원수들을 낱낱이 찾아냈고 이미 땅속에 묻힌 세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무덤이 파헤쳐지고 시신이 끌려 나왔습니다. 썩어가는 그의 몸뚱이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목이 잘려 내걸렸습니다. 조선 최악의 형벌 부관참시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세조는 재위 기간 내내 정체불명의 고질에 시달렸습니다. 온몸에 흉추한 종기가 나고 살점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 속에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 서슬퍼런 임금이 종기를 가리려 옷도 제대로 못 갈아입고 피고름을 닦아내며 원천을 찾아 전국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몸의 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일 밤 찾아오는 단종이 저주였습니다. 야사에 따르면 꿈속에서 단종의 어머니 현덕왕후가 나타나 내 아들을 죽인 원수라고 절교하며 세조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고 합니다. 그 침이 닿은 자리마다 씻을 수 없는 종기가 터져 나왔고 세조는 단종이 보인다. 저기 죽은 자들이 나를 끌고 간다며 환각에 시달려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백성들은 수금거렸습니다. 어린을 죽인 죄값을 이제야 받는구나. 결국 세조는 자신이 죽인 사람들의 환영에 쫓기다 신두이라는 젊은 나이에 처참하게 생을 마감합니다. 조선 최고의 권력을 가졌지만 정작 그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한 채 스스로 만든 지옥에서 죽어간 셈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의 거대한 광릉과 영월 산골의 소박한 장릉. 크기만 보면 세조의 무덤이 압도적입니다. 하지만 500년이 지난 지금 사람들의 발길이 더 오래 머물고 더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리는 곳은 어디일까요? 세조는 권력을 얻었지만 단종은 만 백성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한 번 예우를 받지 못했던 어몽도는 5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의리의 상징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잠시 왕자를 차지하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수백 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도 누군가 당신의 이름을 부를 때 가슴 한 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그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말하는 진짜 승리가 아닐까요? 살아서 왕자를 지킨 세조와 죽어서 역사의 주인이 된 단종.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짜 승리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이 비극적인 역사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은 누구인가요? 여러분의 다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하나하나 읽으며 소통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번에도 흥미진진한 한국사의 이면을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더 뜨거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